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역시 인트로덕션의 일부인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아니면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업로드된 노트 중에 이제 이 챕터 1B라고 되어 있는 이 노트와 챕터 1C라고 되어 있는 노트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잠깐 저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잠깐 가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별량 데이터는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특히 수치형 변수, 연속형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변수들의 이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간단히 얘기하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이런 데이터, 그런 다별량 데이터의 그런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걸 알아내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별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행렬 n by p 크기의 데이터 행렬을 우리가 각 가로 벡터들은 우리가 각 관측값 하나가 벡터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 공간에 들어있는 이제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n 벡터 공간에 이제 p 개의 데이터가 있다. 각 변수 하나를 마치 관측값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공간이 이제 p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p 개의 각 변수가 점이 되고 이 점들이 n 벡터 공간에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저번 시간에 지금 요 n 벡터 공간의 p 개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p 벡터 공간에 n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는 이 n 개의 n 개의 벡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프로젝션이라든지 뭐 선형 변환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연장으로 이제 이 변환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쓸 표준화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별량 데이터는 이제 변수가 하나만 있고 관측값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별량 데이터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은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와 비교를 할 때 이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요. 분산이 1인 경우에는 요만큼이 이제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규 분포뿐만 아니고 우리가 분산이 더 큰,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2인, 분산이 4인 그런 정규 분포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길이가 2가 되는 이런 두 가지 분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점 x가 여기에 있다면은 자, 이 관측값 x가 이 분포에 비교를 할 때 평균 뮤로부터 얼마나 먼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레퍼런스로 두고 있는 분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멀다 가깝다의 정의가 달라지죠. 그래서 x 빼기 뮤는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표준 편차가 작은 분포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관측값이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분포랑 비교를 하면은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포에서 관측 가능한 그런 점이다. 그래서 거리를 더 작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어떤 분포를 이제 레퍼런스로 두고 이 관측값이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과 얼마나 먼지 그것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이 표준화된 거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정규 분포 또는 주어진 평균과 분산이 없어서 데이터로부터 평균 x바
그다음 표준 편차 이제 작은 s라고 쓸게요. 이런 작은 s인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이때의 표준화 변화는 마찬가지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그런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환을 때로는 스튜던트화 변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xi에서 평균을 빼주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해서 변환된 관측값들, 이 변환된 관측값들의 평균은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을 우리가 이 단별량 데이터에서는 자주 쓰고 있는데요. 다별량 데이터에서도 표준화 역시 이거를 그대로 다별량으로 확장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위에서는 지금 변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별량 데이터에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변수 그리고 각 변수들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그런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형 변환이 아니고 어파인 변환이 되죠. 왜냐하면 평균을 빼주는 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파인 변환이 되고요. 자, 그래서 평균 벡터가 x바이고요. 이 분산들만 우리가 이 공분산을 제외한 이 공분산 행렬에서 분산들만 뽑아 보면은 우리가 대각 행렬로 표현했던 이 D라는 이런 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의 표준화 변화는 각 관측값 어떤 관측값 x에 대해서요. x에서 평균 벡터를 빼고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리고 이 대각 행렬 D에 이제 이 마이너스 2분의 1승 다시 말하면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각각을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별량 데이터의 표준화는 실제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 R에서 이거를 하면은 스케일이라는 그런 함수를 쓰면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화하는 그 과정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이 과정과 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별량하고 다별량하고 다른 거는요. 단별량에서는 우리가 변수 하나씩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이 다별량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표준화에서는 공분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다별량 데이터의 표준화만으로는 분포를 고려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를 보면은 평균으로 내가 맞춰놨어요. 평균 x반은 0이 이제 0 벡터가 이제 평균 벡터가 되도록 맞춰놓은 거고요. 여기서 두 점이 있는데요. y라고 되어 있는 점, g라고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자, 어떤 점이 분포 중심으로부터 더 멀까요? 일단 이 그림만 보면은 일단 g가 y보다 더 멀리, x바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그림의 스케일이 x축 방향으로는 지금 1000 단위로 증가하는데 y축 단위로는 10 단위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스케일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이 위아래로 많이 퍼져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코디네이트의 스케일이 지금 그것을 사실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x와 y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요. 지금 왼쪽으로 한 500 정도 오고 위쪽으로 한 10 정도 가서 요거 사이의 거리는 그냥 대충 500 정도 되는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x에서 g까지 가는 거리는 이제 1500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리만을 계산을 하면은 지금 중심 x에서 g가 지금 3배가 더 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분포를 같이 감안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둘 중에 y나 g 중에 두 점 중에 하나가 이상점이다 또는 아웃라이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 같으면 y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포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g는 이 데이터가 퍼져 있는 주변에 다른 점들이 좀 있고요. y는 주변에 다른 점들이 없이 혼자 약간 동떨어진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 나는 y가 g보다 더 멀리 있다. 이제 요런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단별량이라면 그냥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별량에서의 표준화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표본 평균 벡터와 그다음 공분산 행렬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공분산 행렬이 대략 이 x 방향으로는 분산이 이게 뭐죠? 표준 편차가 800이고요. 이 y축 x2의 y축 방향으로는 표준 편차가 15고요. 그다음에 이 상관계수가 0.8 정도 되는 이런 공분산 행렬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준화 변환을 할 때는 이 두 공분산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고 표준화 이 변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y라는 점에서 평균을 빼고 이 d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d는 지금 요 d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러면은 80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생긴 이런 행렬이 나와서 이 y라는 점의 첫 번째 좌표는 800분의 1로 스케일을 해주고 두 번째 좌표는 15분의 1로 스케일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지금 이 표준화 변환 뒤에 중점은 여전히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y''으로 g는 g''으로 옮겨갔어요. 바로 그 그림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별로 안 달라 보이죠? 여기서 달라진 거는 지금 요 축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이 원점으로부터 800, 1600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표준화가 했기 때문에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딱 요만큼만 나가는 거고요. 이쪽 X2 축도 마찬가지죠. 또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원래는 15씩 증가했는데 지금 1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된 다음에 거리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단별량인 경우에는 사실 표준화만 하면 충분한데요. 여기서는 이 G'까지의 거리가 여기 어디 있죠? 여기 2.125가 되고요. 이 Y'까지의 거리는 0.91이 돼서 여전히 G가 더 멀리 있어요. 자, 이 그림만 보면은 당연히 G가 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값이 더 크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이 분포를 레퍼런스로 두고, 이 G가 이 원점에서 멀리 있는데 얼마나 멀리 있느냐의 판단을 우리가 이 주변 요 선상에서의 이 분포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이 G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는 이 Y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프로젝션을 한다고 해보면은 자, Y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Y라는 점이 혼자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자, G라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하면은 G 쪽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 G라는 쪽 말고 이쪽에 다른 점들이 더 생기게 되죠.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Y 방향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되고 우리가 Y 방향의 그 거리가 0.91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Y가 지금 여기에 프로젝션이 되고 이 Y 방향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사용을 하면은 지금 이 Y 주변에 다른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렇죠? 네, 요런 점들이 이제 Y보다 조금 더 멀리 사용이 되겠네요. 근데 G 방향으로 볼게요. G는 2.12인데요. G 쪽으로는 이제 요만큼 이제 G가 G'이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Y 방향으로의 거리, G 방향으로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G 쪽으로는 길이가 2 정도 되고 Y 쪽으로는 길이가 1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이 1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면은 이 G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는 분산이 지금 1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Y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는 분산이 1보다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표준화 변환을 할 때는 지금 x1 변수, 이 표준화된 x1 변수, 표준화된 x2 변수 이쪽 방향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E1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그럴 때 사용 점수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정확하게 분산이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그렇게 강제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E2 방향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분산이 1이 되도록, 이 분포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왜 같죠? 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같으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분포의 모양은 아마 다를 테지만 분산 무조건 1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놨을 거예요. 네, 이거 표준화 변환이 그렇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우리가 표준화 변환을 할 때는, 자, 이쪽 방향으로의 분산은 1이 되도록, 이쪽 방향으로의 분산이라는 거는 요 E1 벡터에 사용했을 때 이 사용 점수들의 분산이 1이 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이 E2 방향, 두 번째 변수의 방향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한 이 점수들의 분포의 분산이 1이 되도록 맞춰 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임의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요 G 방향으로의 사용은 사용 점수들은 분산이 1보다 훨씬 크고요. 이 Y 방향으로의 사용했을 때의 분산은 1보다 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X바에서 Y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재고 싶으면은 X바에서 Y까지 갈 때 그때의 분산을 알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표준화만으로는 X바에서 Y까지 갈 때의 분산이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한 1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준화만으로는 임의의 방향에 대한 산포가 표준화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포를 고려한 거리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쉽게 단별량에서의 표준화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준화를 쓰면은 부족하고요.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구형 변환이라고 내가 한국말로 해놓은 그거예요. 교수님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Y 프라임 방향이랑 Z 프라임 방향으로 했을 때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혹시 식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0.36이랑 음, 1.36이랑. 네. 자, 이거는 그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식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고마워요. 자, 우리가 Y 프라임 여기 지금 Y 프라임이죠. 이게 사실은 이 G 프라임이고. 자,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방향의 표준 편차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Y 방향으로 우리가 직선을 그어놓고, 요 각 XI들, 관측값 XI들을 요 Y 방향에 이렇게 직교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이 중심값부터 요 직교 사용한 것까지의 이 거리가 Y 프라임 방향으로의 이 XI의 이거 보고 뭐라 그랬죠? 이 사용 점수가 이쪽 방향이면 양의 사인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음의 사인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xi1부터 xy 프라임의 xn까지 다 모아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아직 뭐 확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데이터로부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부터 우리가 그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구했더니 0.36이 나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정도면 대답이 네, 감사합니다.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Y 방향으로 길이를 잴 때는 표준 편차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또 표준 편차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표준 편차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냥 절대적인 거리만으로 멀다 가깝다를 표현하려면은 우리가 표준화 변환에서 쓰지 않았던 공분산, 특히 이 공분산 행렬의 오프 다이애고날 부분, 그 부분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형 변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천천히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의 산포 형태는 우리가 공분산 행렬과 그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타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만 보고 올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요. 그림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 타원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 있었고요. 공분산 행렬 S를 이용을 해서 S의 역행렬을 가운데다 싹 붙이면은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곧 요렇게 선 요 타원의 점들의 집합과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3포의 형태는 공분산이 다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포의 형태를 또 타원으로 그려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지금 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분산 행렬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면은 그에 대응되는 타원은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완전히 이게 그 원이죠, 원.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 식, 타원에 해당하는 식의 가운데 이 S 대신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으면요. 이 식은 이 X라는 점이 X바라는 중점으로부터 의 거리의 제곱이 C가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중심이 X바이고 여기 써있지만 중심이 X바이고 반지름이 C인 이런 구면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이에요. 이제 구면이라는 건 3차원 이상이면 9가 되기 때문에 9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디스크 같이 생긴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분산이 항등행렬이라면은 분산이 1이고 이 두 변수의 분산이 1이고 여러분이 산포를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평균이 여기가 평균이고 산포가 0이면은 데이터가 대략 이렇게 퍼져 있을 테고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우리가 이 산포가 이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산포를 봐도 반지름이 1이고요. 이 방향으로 산포를 봐도 반지름이 1이고 이 방향, 어느 방향으로 봐도 항상 반지름이 1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분산 행렬이 항등행렬 또는 이 항등행렬의 어떤 숫자를 곱한 형태일 때는 산포가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산포를 보아도 항상 이 일정하게 유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구형 변환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어진 데이터의 이 데이터 그 타원을 그려보면은 이 데이터 타원이 예를 들어서 다시 이 그림으로 가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 타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타원이 9가 되도록 또는 1이 되도록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쭉 누르면은 양쪽에서 그럼 누르면은 얘가 구형이 되겠죠? 이거 1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변환을 우리가 구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 후에는 공분산 행렬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구형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어링 구형 변환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 쓰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그냥 구형 변환이라고 했는데 뜻은 뭐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변환 후에 공분산 행렬이 항등 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표준화 변환이 곧 구형 변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이 off diagonal 값들이 공분산 행렬의 off diagonal 값들이 모두 0인 경우, 즉 상관계수가 모두 0인 경우에는 표준화 변환을 하면은 이게 구형 변환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평균 벡터가 평균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평균 벡터가 있고 공분산 행렬이 off diagonal이 0인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변수의 분산은 4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고요. 두 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가 9인 요런 밑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변수는 표준 편차가 2,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표준 편차가 3인 자, 요런 분포이고요. 평균이 10이고 그 다음에 이 분포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당연히 x2 변수 쪽 방향으로 더 긴, 왜냐하면 그쪽으로 산포가 표준 편차 3으로 더 크기 때문에 더 긴 요런 타원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형 변환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쪽으로 봐서 지금 분산이 4잖아요. 이쪽으로 봐서 분산이 1이 되도록 또는 표준 편차가 2인데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얘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양쪽으로. 그렇죠? 이거는 표시를 좀 해놓으면은 자 이렇게 분산이 1이 되도록 누르고요. 자 이쪽도 분산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누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x1, x2 각 코오디네이트에 평행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변환에서 하듯이 어떻게 하죠? 요거 이제 이 x축 방향으로 절반으로 줄였고요. y축 방향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이 되도록 3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줄이는 이런 표준화 변환을 하면은 이게 곧 구형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는요. 지금은 내가 이 평균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변화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을 무시하고 표준화를 했을 때 변환 후의 공분산 행렬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변환 후면은 관측값 x 대신에 d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를 관측값인 것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변환 후의 공분산 행렬은 원래는 xi 여기 오타를 고칠게요. xi 네, xi를 빼먹었네요. xi 마이너스 x바의 원래 제곱인데 지금은 이 변환한 xi들 그리고 그거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고 지금 요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 뭐죠? 요건 지금 매트릭스죠? 요것도 매트릭스, 요것도 매트릭스인데 이 서메이션이 여기도 지금 또 틀렸네요. 다 빼먹었네 보니까. 네, 이 서메이션이 이 D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요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을 n-1로 나눈 게 우리가 표본 공분산, 원래 자료의 표본 공분산이 되고요. 그거를 양쪽에서 이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S가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양쪽에서 곱하면은 정확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구형 변환 전과 후의 공분산 구조를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타원으로 이 x2 방향이 더 길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봐도 분산이 이제 4였나요? 분산이 4인 그런 건데 이렇게 변환을 해놓고 나면은 이걸 보면 지금 5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제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만큼 이렇게 가는 이제 이렇게 생긴 이쁘게 생긴 이제 9가 이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데이터 행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구형 변환의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가 이 S 매트릭스, 이 공분산 행렬의 오프 다이고널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 만약에 이 오프 다이고널이 0이 아니고 더 일반적으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타원이 이렇게 그 엑시스에 얼라인 돼 있지 않고 엑시스에 뭐 45도 정도 틀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타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얘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눌러서 여기 길이가 1 되고 여기 길이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렇게 변환을 해봤자 여전히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이 타원의 그 축을 먼저 찾는 게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이 두 방향 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 축 방향대로 우리가 눌러주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원으로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축이 만약에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축이잖아요. 자, 이 축이 이렇게 엑시스와 얼라인 돼 있는 경우에는 공분산 행렬의 이 공분산 부분이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 축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축을 찾은 다음에 마치 이 두 축이 원래 주어진 축이었다면, 다시 말하면은 이 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마치 이렇게 X 방향, Y 방향에 얼라인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 변환된 데이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환을 한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은 코릴레이션이 0인 그 오프 다이어고널이 0인 그런 공분산 행렬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귀분석 그림 많이 봤으면 충분히 쉽게 판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회귀분석이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X랑 Y랑 관계가 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X고 이게 Y면은 회귀분석하면은 개수가 0이 나오는, 그 X랑 Y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공분산이 0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분산이 0이 되도록 우리가 강제를 하고 회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요게 되고요.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축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 뭐 펴줄 수도 있어요. 눌러주는 것뿐만 아니고 얘는 누르고 얘는 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분산 행렬이 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형 변환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일반적인 공분산 행렬 S에 대해서 구형 변환을 하려면 먼저 각 변수쌍의 표본 상관계수가 0이 되도록 변환을 합니다. 이 변환은 그냥 회전 변환을 하면 돼요. 좌표계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 0이 됐으니까 이제 까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변환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회전 변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액시스가 될 이 기저행렬 U1부터 UP가 들어있는 이런 기저행렬을 찾습니다.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관계되냐면, 원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제 요 축, 요게 이제 U1 벡터가 되고요. 요게 이제 U2 벡터가 되도록 이제 이런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U1, U2, 이제 일반적으로 UP까지 요 기저 벡터들을 모아놓은 기저 행렬을 US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S는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공분산 행렬을 보고 이 기저 행렬을 나중에 정할 거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에 이제 디펜드한 그런 이제 행렬이다라는 뜻에서 US라고 붙였어요. 자, 요거를 구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이 관측값들을 US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변환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 관측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그 프로젝션 스코어들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관측값을 삼겠다. 이 회전 변환이 바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이 점들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요 각도만큼 회전한 것과 같은 그런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전 변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표본 공분산 행렬, 이 변환된 XI 프라임들의 표본 공분산 행렬이 대각 행렬이 돼요. 이제 다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U를 잘 찾으면은 이 기저 벡터들 U를 잘 찾으면 공분산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되고요.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대각 행렬이 공분산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되도록 기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걸 잘 찾았다면은 그러면은 이 X 프라임들의 공분산 행렬은 대각 행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밑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있으니까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원 데이터에서 U1하고 U2, 여기는 2차원이니까 두 개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회전 변환을 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 변환을 하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 편해요.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그냥 45도 회전을 한 거고요. 이때 요 3포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분산이 이제 얼마나 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산으로 볼 수 있고, 공분산은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회귀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요, 지금 회전 변환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한 거는 이 회전된 관측값들을 이제 표준화 변환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림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계산한 요 대각행렬 ds를 그대로 이용해서요, 그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각 변수마다 곱하는 이런 표준화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 변환을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가는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는 지금 얘를 그냥 누르기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변환이 이제 늘릴 필요도 줄일 필요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좌우를 누르는 그런 표준화 변환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표준화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게 다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뭘까요? 뭐냐면 자, 이 중심으로부터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중심으로부터 요 점은 지금 약간 왼쪽 위에 있죠. 근데 우리가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점이 오른쪽 위로 갔어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간 점을 다시 눌러도 역시 오른쪽 위에 뭐 거의 위에지만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 축이 요 축과 지금 같은 축이기 때문이죠. 요 축을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요 축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 축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회전 변환의 역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거는 시계 방향이었다면 이건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역회전 변환을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건 그림을 먼저 보고 위에 식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렇게 45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여기서 3단계에서는 요거를 다시 45도 회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약 45도 정도 돌아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긴 산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회전 변환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자 이쪽으로 기니까 얘를 이쪽으로 눌러준 거예요. 우리가 회전을 하고 역회전을 하는 거는 이렇게 눌러줄 때 요 눌러주는 이 변환을 표준화 변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되도록 바꿔서 누르고요. 다시 원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회전 변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요거를 비교를 하냐면요. 그냥 이거는 누르고 여기를 보면 또 확실해요. 이렇게 생긴 게 이거는 그냥 누르기만 한 게 아니고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순전히 누르기만 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 변화는 유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거를 다시 말합니다. 구형 변환,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사람은 요거를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요거를 이제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회전을 더 해도 역시 분산은 항상 공분산이 항상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이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일하게 정의되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유일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눌렀다라고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회전 변환, 표준화 변환, 역회전 변환을 이렇게 이용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이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나누는 표준화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역회전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제 원래 원 자료의 코디네이트 시스템과는 사실은 다른 거죠.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보면은 자, 첫 번째 회전 변화는 이 US를 찾은 다음에 US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이런 선형 변환이고요. 두 번째 이제 표준화 변화는 이 DES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하는 거고요. 역회전 변화는 이 US를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시 곱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구형 변환을 이렇게 3번씩과 같이 정의를 할게요. 회전 변환을 하고요. 회전 변환된 거에 대해서 표준화 변환을 하고 표준화 변환된 거에 대해서 다시 역회전 변환을 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데이터의 이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그림에 대한 건데요. 자, 이거는 이 공분선 행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좀 있는 이런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 행렬이 이제 이 9하고 1이 되도록 이 대각 행렬의 값들이 9하고 1이 되도록 우리가 이 정규, 직교, 기저 행렬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을 그냥 곱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냥 선형 변환이 사실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거 두 개가 이게 U1 얘가 이제 U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U1이었고요. 이쪽이 U2가 되는 겁니다. 1, 1. 그래서 1, 1.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벡터가 됐고요. 마이너스 1, 1.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두 번째 벡터가 되고 이때 우연히 이 변환된 회전된 관측값들의 표본 공분산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구형 변환을 할 때 첫 번째 회전 변환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타원에서 이 축을 찾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을 찾는 것과 같고요. 두 번째는 공분산 행렬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회전 변환을 찾는 것과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그게 전부 다 고유값 분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이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요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얘네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요거는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 고유값 분해 또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하도록 할게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공분산 행렬 상관계수로 바꾸는 그거를 배웠잖아요. 네, D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네. 4, 5에 곱하는 거. 그거랑 이 표준화 과정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구형 변환이 아니고 이 표준화 변환이 이 공분산 행렬을 상관계수로 바꾸는 바로 그 변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할 때 평균을 빼든 빼지 않던 간에 우리가 이 표준화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표준화 변환된 이 관측값들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요. 그러면은 이 분산이 전부 다 1이 돼서 그 공분산 행렬은 원래 관측값의 상관계수 행렬과 정확히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E1, E2, 그러니까 표준 정규 기저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표준화를 한 다음에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은 상관계수 행렬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네네.
상관계수라는 것 자체가 표준화된 변수들의 분산 행렬과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트나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트나 결국엔 같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냥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해도 되나요? 하나 더 하세요. 네, 만약에 평균 벡터가 0이라고 하면 네. 항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네. 대각행렬인 공분산 행렬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네. 항상요? 평균 벡터가 0이든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데이터의 산포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놓고 네. 이 그림을 원으로 찌그러뜨리는 그런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하면은 그 변환한 다음에는 산포가 항상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도록 하는 변환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지금 이야기한 구형 변환은 이제 그 중에 한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네. 그게 근데 평균 벡터가 0이 아닌 경우에도 존재를 해요. 그냥 선형 변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평행 이동을 해보고 해야 분산을 되는데. 계산할 때 그 평균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자꾸 0으로 맞춰 평균 벡터를 자꾸 빼고 평균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평균이 0이 아니면은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먼저 빼주는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많이 해요. 그거는 본인이 헷갈리지 않아도 남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수업에서뿐만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 분석을 하고 또는 분석 과정을 기술을 할 때도 평균 벡터는 이제 먼저 빼서 관측값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형 변환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되는 거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정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원래 봤던 이 자료, 우리가 이 원래 자료에서는 y가 g보다 더 가까워 보이는,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타원을 그리면은 Y가 타원 밖에 있고 G는 타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G가 사실은 Y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 거리를 그냥 재보면은 G까지의 거리가 Y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형 변환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서의 구형 변환은 축을 이렇게 찾고요. 여기서의 축은 이제 깨끗하게 그 식으로 쓰긴 좀 어렵지만 숫자로 쓰기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생긴 축을 찾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 이쪽도 눌러야죠. 이렇게 누르는 이런 구형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형 변환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의 변환된 이 y 프라임, x 바 프라임, 이 z 프라임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면은 자, 이 g는 거리가 이 지금 반지름이 몇인가요? 이 반지름이 2보다 조금 넓은 그런 반지름인 것 같은데 요거보다 작고요. y는 조금 더 밖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형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y랑 x바 사이가 이 분포, 이 공분산 행렬이 주는 분포에 대한 정보를 반영했을 때 y가 g보다 지금 거리를 보면 조금 더 큰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y가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형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재는 거를요, 이 공분산 행렬의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거리를 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공분산 행렬의 정보라는 게 곧 이 타원의 모양과 크기인데 지금 이 타원의 모양과 크기가 이제 이 원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는 모든 정보를 다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리를 우리가 이 통계적인 거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분포를 반영한 통계적 거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이런 걸 쓰자라고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할라노비스라는 인도 분의 이름을 따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고요.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는 우리가 항상 이 레퍼런스가 되는 분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뭐 확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분포라는 거는 결국엔 평균 벡터 x바와 공분산 행렬 s로 우리가 그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분포가 되고요. 이런 분포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리는 어떤 아무 점 y라는 점과 평균 사이의 거리를 구형 이 통계적으로 재고 싶은 분산을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재고 싶은 건데요. 간단하게 그 거리는 이제 구형 변환을 한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랑 x바를 분산 s에 대해서 거리를 재면은 구형 변환한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그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질문이 하나 채팅으로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 뭐죠? 3쪽 2번 수식의 반지름이 C 반지름이 스퀘어 루트 오브 C죠. 네, 고마워요. 오타가 또 있었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갔다 올게요. 네, 반지름이 스퀘어 루트 오브 C가 돼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타를 하나 찾았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자, 요거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이 놈이잖아요. 요거 벡터예요. 우리가 y-x바라는 요 벡터를 변환 이거 합해서 그냥 하나로 보면은 그냥 이 선형 변환을 한 거고요. 이 선형 변환은 얘가 지금 이 전체가 p by p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p 차원에서 p 차원으로 선형 변환한 벡터의 뭐가 되죠? 그냥 이 노음이 되는 건데요.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쓴 이 베이시스, U라는 베이시스가 정규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이 US라고 한 거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US에 해당하는 U1부터 UP라는 요 벡터들은 서로 직교하고 길이가 1인, 우리가 이 벡터들은 오소노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행렬은 그냥 오소고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맞습니다. 요거 정규 직교를 하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썼고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놈이 이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 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쓰기 싫어서 여기 제곱을 해놨을 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요 가운데 이 원래는 한번 쓸게요. 원래는 US DS 마이너스 2분의 1 US 트랜스포즈의 US DS 마이너스 1의 US 트랜스포즈의 Y 마이너스 X파 이렇게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되는데 이 U 트랜스포즈 U는 아이덴티티가 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하면은 우리가 D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다이애고널 값들의 스퀘어 루트가 밑에 들어간 형태로 돼 있는데 그 곱하면은 그냥 역수가 들어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요 부분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히 했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로 쓴다면 그러면은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제곱은 이렇게 y-x, y-x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데 가운데 S 인버스가 들어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형태는 우리가 이 타원을 계산할 때 쓴 이 타원을 식으로 쓸 때 쓴 바로 그거랑 이제 같은 형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가운데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던 요 값을 이제 s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구형 변화는 그냥 이 x를 s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서 이제 선형 변환한 그런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요게 맞는지, 왜 요게 맞는지, 요거는 그 이 두 번째 거는 내가 정의를 한 거예요. s의 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사람마다 이제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요거를 쓰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메트릭한 네게티브 스퀘어 루트를 이용하겠다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점점을 찍어 놓은 이유는 내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가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단별량 데이터, 변수가 하나 있을 때 관측값이 쭉 있고 그럴 때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그 표준화를 하고 또 그때의 이제 표준화된 거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응되는 다별량 통계에서의 개념은 이제 구형 변환을 한 것과 구형 변환한 다음의 거리인 이 마할라노비스 거리,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고유값 분해가 이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고유값 분해가 여러분 선형대수를 배울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본 그런 내용일 거고요. 우리가 이 다별량에서는 특히 분산이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형태로, 행렬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분산을 우리가 분해를 할 때 고유값 분해를 쓰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잠깐 보고요. 주성분 분석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주성분 분석을 써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대칭 행렬이 있을 때 대칭 행렬만 생각을 할 거예요. 대칭 행렬이 있을 때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이 6번식을 만족하는 벡터 u와 그 다음에 스케일러 이 램다의 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칭 행렬 A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X를 이렇게 A 곱하기 X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P 차원 벡터를 P by P 매트릭스 A를 곱해서 또 P 차원으로 보내는 이런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을 보면은 어떤 벡터 U를 이 선형 변환을 했더니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선형 변환을 하고 났더니 그 벡터에다가 어떤 스케일러 값을 곱한 것과 같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구형 변화, 여기 예에 나온 내용인데요. 구형 변화는 이렇게 생긴 이 데이터 행렬이 있으면은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해서 이 변환을 우리가 구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U라는 게 여기 있었다면은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이걸 누르는 과정에서 원래 U는 요거였는데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S의 마이너스 2분의 1 A라고 할게요. 이 A를 곱한 U는 원래 U의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U 중에서 이 방향이 유지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 방향이 유지되는 거는 바로 여기. 요 방향에 있던 U1하고 요 방향에 있던 U2는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도 U1은 그냥 방향은 그대로고 길이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U2는 내가 이쪽으로는 아무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를 하지 않으면 U2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이런 변환을 할 때 이 U1 방향으로는 그냥 늘리고 줄이는 그런 변환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유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되는 이 스케일러 값이 곧 고유 이 아이겐 밸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까 봤을 때 이 U1, U2 요 방향이었죠? U1, U2 요 방향의 구현 변환을 적용했을 때 이 결과적으로 변환된 거는 이제 원래 방향 벡터의 길이만 조정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U1, U2가 행렬 A의 고유 벡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를 요 행렬, 요거 지금 어떤 행렬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지금 S라는 행렬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S에 대응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요거를 이제 변환을 했을 때 변환은 이제 요런 이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에는 이 타원의 축이 곧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것을 증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고유값 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식을 우리가 고유값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이 6번 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방정식이 지금 이퀘이션이 왼쪽이 p by 1 벡터고 오른쪽이 p by 1 벡터죠. 다시 말하면 벡터와 벡터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방정식이 이퀄이 들어간 방정식이 p개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6번의 해가 되는 고유값은 최대 p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때 그냥 편의상 모두 이 고유값들이 서로 다르다면은 우리가 이 큰 순서대로 정렬해서 이 아이겐 밸류들을 램다1, 램다2, 램다p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르다면 어떤 한 아이겐 밸류 램다 i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도 이제 유일하게 나옵니다. 유일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 식을 만족하는 U가 있다면 여기다가 여기 써 있는데 어떤 C를 곱해서 C 곱하기 U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C 곱하기 U, C 곱하기 U를 U 대신에 대입을 해도 이 C가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스케일링에 대한 불필요한 이런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겐 벡터는 항상 길이가 1인, 즉 놈이 1인 방향 벡터만을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U에다가 C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길이는 여전히 1이잖아요. 그래서 U 방향, 아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요거를 U1으로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이너스 U1도 역시 길이가 1인 이런 벡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 방향인지는 그냥 무시를 하고요. 그냥 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에 하나씩 나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써놓은 게 그 얘기예요. 부호를 무시할 때 유일한 고유값 램다 i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u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ui는 이제 유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유일한 고유값이 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고유 벡터가 유일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알려진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를 하면요. 이 고유값 램다와 램다 j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골랐을 때 각각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ui와 uj는 서로 오소고날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고유 벡터, 고유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때요. 이 행렬 A의 고유값 분해라는 거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고유 벡터와 고유 값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거를 우리가 고유값 분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자, UI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이 UI 방향으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U1하고 U2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각각 이 서로 90도가 되는 그런 직선으로의 프로젝션들이 이제 P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램다로 표현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U는 이거를 U1부터 UP까지 모으고요. 그다음에 여기 램다는 램다 1부터 램다 P까지의 대각행렬이 되고요. 마지막에 U 트랜스포즈는 이제 U1 트랜스포즈부터 UP 트랜스포즈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A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유값 분해라고 부르고요. 이 고유값 분해 또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쓰는 이 아이겐밸류는 항상 실수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행렬 A를 항상 대칭 행렬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아이겐밸류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아니면 0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됩니다.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겐밸류가 이제 그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값 분해는 우리가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이 고유값 분해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유일하지 않아요. 이제 유일한 경우는 이제 이런 이 아이겐 밸류들이 서로 다를 게 P개의 아이겐 밸류들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이 U 매트릭스와 램다 매트릭스가 유일하게 나오고요. 이때 이 U 매트릭스도 사실 유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어떤 벡터 하나를 골라서 사인을 마이너스로 바꿔줘도 역시 같은 디컴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체인지의 인베리언트하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인 체인지가 되는 거를 전부 다 같은 값으로 본다면은 요 조건이 있을 때 고유값 분해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유값들이 서로 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같은 고유값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이 아이겐 벡터가 유일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고유값은 그냥 전부 다 같아요. 네. 이때는 이 고유 벡터 행렬은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고 와도 항상 같은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공분산 행렬 S가 있을 때, 요거에 대응되는 이런 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원의 축, 요게 이제 U1, U2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어디 안 써놨나? 뒤에 어디 써놨을 것 같긴 한데, 이 타원이 되고요. 이 길이가, 이제 스퀘어 루트 램다 1, 이 길이가 이제 스퀘어 루트 램다 2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이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이 타원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유일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축을 요걸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요런 축으로 볼 건지 이제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타원이지만 이제 U1의 사인, U2의 사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같은 타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경우, 유일하지 않은 경우.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이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내가 축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이 직교하는 축 2개를 아무거나 우리가 축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고유 벡터가 유일하게 나오지 않고요. 고유값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보던 간에 항상 반지름이 뭐죠? 시그마인 그런 고유 값들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유일하지 않은 그런 고유값 분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아마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 내가 매우
매우 옛날에 들을 때는 2 곱하기 2 행렬 숫자로 이렇게 주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막 손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는 안 합니다. 컴퓨터를 그냥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게 그 차원이 높아지면은 B가 커지면은 어차피 손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 계산 과정 자체는 사실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그냥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semi closed form 솔루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그 정의를 할 때 S의 그 인버스가 결국에는 이제 쉽게 표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 구형 변환의 세 과정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대칭 행렬의 역행렬은 고역값 변해를 이용하면은 이 가운데 이 다이아고날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아이겐 밸류들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A 인버스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A의 역행렬을 이제 이렇게 고역값 분해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고역값이 0이 아닐 때에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역행렬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램다 i들이 전부 다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행렬 중에 특별하게 이 대칭 행렬들을 모두 모으면은 이 대칭 행렬 A의 아이겐 밸류들이 모두 양수인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이 행렬의 부호가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이 부호가 양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positive definition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게 대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symmetric이면서 그리고 positive defini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symmetric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positive defini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양의 정부호, 뭐 양정치 이렇게 부르는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부호라고 이렇게 했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영어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칭 행렬 A의 고유값들이 모두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호가 음이 아닌 부호를 가진다. 이거를 우리가 non-negative defini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간단히 NN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뜻이에요. positive semi-definite이란 말하고 non-negative definition 그냥 같은 뜻이에요. 뜻이 다르냐, 같냐 이런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다 같은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헷갈리니까 요건 안 쓰고 요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ND라고 하면은 이제 non-negative definition이고요. 부호가 non-negative인 거죠. 의미 아닌 거고요. 이제 PD라고 하면은 이제 positive definition 이런 건데요. 정의는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 x 트랜스포즈 x가 이제 x 제곱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 A 매트릭스, 이 A 매트릭스는 이 x 제곱 앞에 붙는 개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양수라면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면은 x 제곱 곱하기 A가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죠. 그런 말인데 지금 벡터 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 우리가 이거를 이제 2차 형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쿼드래틱 폼이 이제 의미 아닌 부호를 가질 때에는 이 매트릭스 A가 의미 아닌 부호를 이제 non-negative definite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곱하면 얘가 0이 나오니까 0이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 요 쿼드래틱 폼이 항상 양수면은 그러면은 A는 양의 부호를 가지는 또 틀렸네요. 양 부호를 가지는 PD 행렬 많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음수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죠? 공분산 행렬이 이제 이 NND냐 PD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공분산 행렬은 항상 양의 부호를 가지거나 이제 음이 아닌 부호를 가져요. 여러분 분산이 음수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양의 부호를 가지는 또는 음이 아닌 부호를 가지는 그런 행렬만 관심이 있고요. 실제로 수학에서는 음의 부호를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하는 건데요. 네, 표본 공분산 행렬은 이제 항상 positive definite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항상 non-negative definite이 되고요. non-negative definite이면서 positive definite이 아니면은 이제 이 아이겐 밸류들이 양수인 것도 있지만 0인 아이겐 밸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0인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우리가 역행렬을 정의할 수가 없죠.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이 타원식을 이렇게 다시 쓰면은 이거는 이렇게 다시 되고요. 그래서 축이 곧 아이겐 벡터고요. 이 세마이 액세스의 길이가 이 아이겐 밸류의 제곱근하고 비례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제곱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곱근도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제곱근 S의 마이너스 1승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역행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정의가 안 되겠죠. 네. 이걸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회전 변환, 상관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회전 변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형 변환도 이제 공분산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하는 변환이죠. 이제 이런 변환에서 찾았던 이 회전, 여기서 결국 회전 변환은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에서 나오는 이 아이겐 벡터의 매트릭스를 그냥 이용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 고유 벡터는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는 이 데이터 3포에 대한 어떤 액시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고유값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고유값? 우리 사실 벌써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위에서 타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타원이 분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타원의 액시스가 아이겐 벡터였다면은 이 타원이 이제 한 액시스를 따라서 얼마나 긴지 이게 산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산. 이 분산이 이 고유값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상상만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네.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 변수의 개수가 매우 많을 때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변수 개수가 뭐 10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페어와의 스캐터 플롯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변수가 10개면은 페어가 몇 개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 조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성분 분석의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P개, 이 P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10, 100, 뭐 1000, 만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 Q개의 주성분이라는 것을 추출을 할 거예요. 이 Q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주성분을 추출을 하는데요. 주성분 분석, 이 주성분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 변동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의 변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주성분을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 데이터의 변동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변동은 우리가 분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큰 그런 변수를 찾는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요. 자, 이 고유값 분해가 이 공분산 행렬이 있으면 고유값 분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이 고유 벡터 행렬을 이용해서 이 회전 변환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P 차원에 대해서 써 있는데 여러분 그냥 2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원래 데이터의 산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x1, x2.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회전 변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데이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U 트랜스포즈 X가 X 프라임이 되는 이런 데이터를 회전 변환을 했을 때, 자 이때 이렇게 회전 변환한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이게 뭐죠? 이 고유 값들의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off 다이애고널이 0인 그런 행렬이고 이 코릴레이션이 0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유값들을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그러니까 램다 1이 가장 크고요. 램다 2가 그 다음이고 램다 3가 그 다음 순서인 그런 거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요게 지금 요게 이제 U1이 되는 거고요. 요게 U2가 되는 거예요. 요게 가장 기니까 요게 램다 1에 해당하는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이 변환한 변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서 첫 번째 변수의 분산이 가장 큰 것과 같게 돼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변환한 첫 번째 변수, 회전 변환했을 때 첫 번째 변수의 표본 분산이 램다 i의 램다 i가 정확히 되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의 값과 정확히 되고요. 다른 주성분 다른 주성분 분산에 비하면 이거 1입니다. 그냥 분산에 비하면은 더 크죠. 왜냐하면 램다 1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변수, 우리가 회전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 주성분 또는 이 주성분이라는 거는 지금 모호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고 이 변수가 주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 주성분 변수의 관측값들은 회전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관측값들이 여기 있었다면 이 관측값을 이 U1 엑시스의 프로젝션 스코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스코어들을 모아놓은 게 회전 변환한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성분 점수라는 거는 뭐와 같냐면요. 어디 써 있지? 사용 점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U1 방향으로 사용된 관측값들의 점수들을 우리가 주성분 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성분이 지금 P개의 주성분이 나와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서 그냥 P개의 주성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P개의 주성분을 이용해서 첫 번째 주성분, 이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아이겐벡터로 프로젝션 했을 때의 사용 점수들을 우리가 주성분 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내가 소개만 하고 하나도 안 보여준 데이터 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골럽의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인데요. 변수가 7,000개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때 hit맵을 그렸는데 hit맵을 그리면 뭐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hit맵 대신에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면은 분포를 파악하기에 더 좋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변수 1하고 2를 갖다가 그냥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주성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성분 점수들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은 뭐 보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평균이 0이 되도록 맞춰놓은 거고요. 분산을 보면은 표준 편차가 여기는 지금 이 범위가 한 600 정도 되죠. 여기도 한 500, 6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한 100, 200 정도 되는 뭐 그런 산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성분의 산포를 보세요. 주성분의 산포는 지금 거의 10만에서 마이너스 10만에서 10만까지 가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한 3만, 4만 정도 되는 그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 이제 이 P 공간에서의 어떤 한 방향이 되는데요. 이 방향으로는 지금 분산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분산이 첫 번째 분산보다 조금 작겠죠, 이 경우는. 자, 이렇게 이 주성분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숨어 있는 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서 변동이 많은 부분만 뽑아서 보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이 레이블, 이 백혈병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 두 색깔이 완전히 섞여 있지만 여기서는 PC2에 따라서 지금 구별이 이제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 데이터만으로 ALL, AML 두 레이블을 구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주성분 산점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얘기가 되면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힘도 들고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실습인데 그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할 얘기랑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은 내가 자꾸 다음 시간이라 그러는데 다음 시간은 실습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실습이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요 PDF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좀 돌아올 예정이에요. 네, 오늘 수고했고요. 질문이 더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면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실습 수업이 영상을 올려주시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은 딱 그 수요일 11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저기 조교랑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 예상은 11시 전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한번 만약에 이게 늦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하고 11시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수요일 날 숙제까지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